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업들을 압박하는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혹은 공정위의 지배구조 개편 압박 등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보면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이 보호무역주의가 유럽까지 번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조세 회피처로 지정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지기도 했었죠. 또 아직 풀리지 않는 사드 문제 등 요즘 들어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참 힘들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물론 과거 어느 시대에도 요즘은 기업하기 참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요즘에 기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업들이 돈을 잘 벌였다면 그 과실을 국민과 근로자들이 함께 나누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업이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7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우리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속타는 재계. 일단 원래 오늘 8대 그룹과 청와대의 비공개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돌연 취소됐다고. 이게 무슨 사연이 있었어요? 이게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만든 자리였는데요. 네. 당초에 이제 이분이 생각했던 그림은 이거였던 거예요. 당초 이 모임의 목적은 그동안 국정농단 사태 이후 그 재계와 청와대 사이에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끈 자체가 단절돼 있으니 그걸 좀 복원하자. 허심탄회하게 현장 얘기도 듣고 도울 건 돕고 우리가 전할 얘기 좀 전하자, 이런 자리여서 당초에는 실무자급 부사장 인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막상 명단을 받고 보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삼성하고 그 삼성현대에서는 부회장급 인사가 나오고 훨씬 더 높은 인사. 그렇죠. 격상을 해서 나머지 회사에서도 사장급 인사가 나오겠다 네. 해서 이 자리가 이렇게 무거워질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러다 보니 대한상의를 통해서 이 모임이 주최되는 과정에서 네. 일정이 새 나간 거예요.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똑같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런 네네.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없던 일이 되었는데, 이 막전막후를 취재했던 기자에게 직접 들어보니 네네네.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왜 이렇게 그 호들갑을 떨었느냐. 네. 그러니까 김현철 경제보좌관을 현 정부의 실세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이노믹스의 이반자이고 적어도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현 정부에서 정도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네. 그래서 지난 정부에 안종범이 있었다면 현 정부에는 김현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이 자리가 이렇게 확대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정부 말미에 이제 몰래 정부 권력자와 그리고 그 재계 권력자들이 몰래 만나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원래 그런 취지가 아니었으나 기업들에서 워낙 홀드갑을 떨다 보니까 그런 모양새가 돼서 아예 좀 취소를 해버린. 그렇기도 하고요. 실무자들끼리 대화가 필요했으면 사실은 여러 기업을 한 자리에 모으는 형태는 비효율적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회사 눈치를 보고 자기들끼리도 뭐 시쳇말입니다만 간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될 수 없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으면 1대1로 기업 관계자들하고 만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 방식에서 좀 아마추어리즘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고모님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 보셨어요? 청원을 제가 취재한 겁니다만은 네네. 김현철 보좌관이 12월 9일 날 네. 중소기업 단체장들을 만났어요. 네.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최저임금에 상여금하고 숙박비를 집어넣겠다. 거기서 공감을 해줬어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 단축 50%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높이진 않겠다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상여금하고 그렇죠. 숙박비라면 포함시켜 보니까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나온 정책하고는 지금
결이 다르죠. 네네. 근데 장관이 지금 4명이에요. 이 경제 쪽으로만. 부총리가 하나고요. 네. 일자리위원회부터 해서 뭐 정책실장까지. 지금 소위 말하는 누군가 컨트롤타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것도 지금 뭐 일정 공개되는 건 뭐 다 아는 거고 네네. 나갈라 그랬는데 조율하자. 그 참에 김동연 부총리가 기업을 한번 돌겠다 얘기를 해서 일단 그럼 김동연 부총리가 쭉 돌고 그 다음에 뭐 청와대가 아니죠. 김현철 보좌관이 진짜 개인 자격으로 듣는 자리로 좀 바꾸는 그런 뒷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그 상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공개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청와대를 만나면,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참 많을 겁니다. 특히 그 자동차의 업계를 살펴보면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중국 내 판매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라는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었을 것 같고요. 근데 방중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었죠? 일단 방중 기간 동안에 현대차의 그 정의선 부회장 등 그 주요 임원들이 그 수행을 하면서 그 일정을 같이 소화를 했는데 네. 현지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일단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그 사드 보복이 아주 집중이 되던 그 시기에 지난해와 비교를 하면 현대차의 그 중국 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한 40% 가까이 줄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토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몸으로 보여준 게 있죠. 충칭에 있는 베이징 현대자동차 5공장에 직접 가서 이제 격려를 했어요. 잘 하십시오. 그 한마디였는데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이 돼 있죠. 어려우셨죠? 잘 하십시오. 이 말 안에서 네네. 현대자동차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앞으로 정부가 꾸준히 지켜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현지에서 노동자들과 이제 만나면서 대통령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여기가 한중 합작법인이잖아요. 그렇죠. 베이징 자동차와. 네. 그래서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자리도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중 합작법인인데 그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뤄왔던 것처럼 그 베이징 자동차가 현대차의 부품 하청업체에게 부품을 받지 않고 공장을 멈췄던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연 방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현대차의 중국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좀 저는 큰 그림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사실 현대차가 중국만 그럼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4%가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좀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현대차가 사드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를 대면요.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뭐 충칭 공장도 잘 돌아가고 있고 거기는 사실 99%가 중국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홀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뭐 3번을 만나서 지금 그러니까 3번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인도네시아 가서도 그렇고 러시아에 가서도 상태부르크 자동차 네네. 잘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가요. 위해동이라고 새 모델을 내놓은 게 10년 전이고요. 그것만 계속 바꿔오다 보니까 요번에 결정적으로 업계에서 보는 거는 여기가 매출이 떨어진 거는 SUV가 늦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이 떨어진 거지 이거를 다 사드로 얘기하면은 진짜 현대차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드 이겨낸 것 같고요. 지금 한중 FTA 뭐 다시 그거 조정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숫자들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작년도에요. 대중 수출액이요. 네. 14%가 늡니다. 전체요? 전체가요. 네네. 그러니까 15년도, 16년도에는 줄었지만 3년 차인 17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14.1% 1285억 했어요. 11월 달까지. 네네. 사드 우리 핑계 그걸로 삼으면 안 됩니다. 물론 중국이 지금 갖고 가는 게 레드 서플라이 체인이라서 홍색 공급만 해서요. 네네.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자기네들의 이 업계의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건 분명 맞아요. 그렇다면 현대차도 그거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경쟁력을 키워나갔어야지 단순히 사드로 몰고 가는 거는 조금 현대차의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발목을 잡았었던 그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단협은 일단 잠정 합의가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37번의 교섭단에서 4월 달부터 해서 네. 8개월 만에 해갔고요. 다 잘 됐어요. 기본급을 뭐 58,000원 인상하고 성과급도 300%에 플러스 280만 원, 그다음에 뭐 200만 포인트 복지 지원 포인트를 주는데 이게 이제 끝난 건 아니고요. 22일 날 노조가 전체 투표를 해서 이게 통과가 돼야지 임단협이 마무리되는데요. 네네. 뭐 지금 중국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뭐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은 충칭에 있는 전체 직원의 평균 나이는 26세고요. 네. 현대자동차 한국에 있는 데는 46세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임금은 평균 9배를 더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성은 충칭이 160이고 현대 한국이 지금 100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잘해서 요번에 올해도 파업을 12번 했거든요. 네. 뭐가 우선인지 기업이 살아서 거기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자기들만의 그런 주머니를 채우는 게 우선인지 좀 노사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지 등등 전체적으로 한번 서로 뭐 터놓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그 따끔한 말씀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까지 봤으니까요. 롯데 한번 볼게요. 롯데도 사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컸다고 우리가 보도상으로 많이 봐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롯데가 이제 중국에 있었던 롯데마트를 다 철수하겠다는 결정까지도 저희가 봤는데, 그러면 그 롯데마트를 누구에겐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냥 뭐 버리고 나올 수는 없고. 지금 잘 팔릴 것 같아요. 지금 연내 그 매각 협상이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한 가지는 여기서 운영자금은 꾸준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사는 못하는데 중국 직원들 월급은 최대 80%까지 쳐서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발을 빼지 못하면 못할수록 롯데가 손해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 매각에 나서려는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애가 닳게 해야 헐값에 사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매각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롯데에 애를 태우는 측면이 한 가지 있고요. 다른 두 번째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경제적인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런 공식 선언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온 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롯데가 하던 영업장을 인수해서 장사를 했을 때 롯데 때문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그 매수하려는 쪽에서 고려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내 매각 협상이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고 아마도 내년으로 넘어가서 롯데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의 매각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그러면 롯데가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의 지출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롯데가 지금 입게 될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손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뭐 다 하면은 지금 뭐 3천억이 2차로 투자됐고요. 사실 15일 날 갑자기 롯데그룹에서 CP를 굉장히 많은 양을 내놨어요. 네. 호텔 롯데 뭐 그다음에 쇼핑 이런 데서 1,500억 그 규모의 이상의 규모에 갔거든요. 네. 근데 여기 두 가지 지금 리스크가 있어요. 오너 리스크가 있죠. 지금 이제 선고가 되고 되는 부분 이제 두 개의 재판을 지금 두고 있죠. 신동빈 회장. 그다음에 롯데가 뭘 지금 눈앞에 두고 있냐면요. 상호 출자 해소 기간이요. 법적으로 내년 3월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사고 싶은 사람은 기다리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해결이 돼야 되고 지주사 전환 이후에도 어떻게 롯데호텔이 또는 어떤 지분 구조를 봐야지만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금 뭐 3월까지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보입니다. 롯데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롯데가 사드 부지를, 그러니까 성주에 있는 사드 부지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이유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사실 롯데 입장에서는 제가 나서서 드릴게요를 했던 것은 아니고 달라고 하니까 줬는데 내가 타겟이 됐네 라면서 좀 억울한 입장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냥 이거는 인지상정인데 롯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뭐 호불호가 있지 않더라도 롯데 입장에서는 충분히 널 믿은 내가 잘못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에서 그 롯데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거야 라면서 뭔가 약속을 했겠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고
중국이란 이 대국의 저열함이 깔려 있었지만 정부가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충분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뭐 물질적인 손해도 그렇고 향후 그동안 다져놓은 이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그 기회비용이 참 아플 건데, 그렇죠. 이걸 정부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로서도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교훈을 얻은 그런 기회였다고 봐야죠. 네. 애써 좀 편을 들어보자면 그래도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를 꾸리고 하다 보니까 워낙 바빠서 사실 그 유럽연합에서 블랙리스트 정한 것도 그런 탓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찌감치 알려줬었는데 너무 바빠서 좀 못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어서 저희가 탄소 배출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은 할당량을 정부가 정해서 너희는 이만큼 써라, 너희는 이만큼 써라라고 하는데 일단 탄소 배출권이 뭔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정부가 매년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그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을지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네.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 그대로 주는 것인데 이걸 과도하게 그 리미트 이상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에서 쓰고 남은 권리를 사서 써라.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아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가능하면 줄여라, 여기에 제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3년마다 이 배출량, 배출권의 뭐 할당량 이런 것들을 다시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같은 거라고 비슷하죠. 보면 네.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서 저희 집 봉투가 모자라면 이조 앵커 집에서 이제 제가 돈 주고 사오는 거죠. 슈퍼에서 살 수는 없고. 네. 그런 형식.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싼 값을 부르면 비싸게 사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죠. 네. 그럼 요즘에 그 탄소 배출권 할당량이 많이 남은 기업들은 좀 많이 비싸게 부르고 있나 봐요? 비싸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내놓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거래소에 이 탄소권 거래 이 시장이 돼 있는데 정부가 만든 시장이죠. 거기서 사고 팔아라. 그런데 대개 연간에 한 2만 원, 톤당 2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2만 8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40%가 오른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놓는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탈원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에 내일 모레 잔치가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 봉투에 많이 넣어야 되는데 옆집에서 사러 온다고 주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못 주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사실은 교토 의정서에 1997년도에 했는데요. 네네. 사실은 2020년도에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세계 기후 협약을 잘하기 위해서 2015년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때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것을 대체하는 국제적인 협약이 뭡니까? 파리 기후 협약. 네. 미국이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거 가야 되느냐? 탄소 우리만 뭐 잡으면 되느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게 많고요. 탈원전 관련해서 지금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이 아직은 요번에 최근에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탄소 배출의 절반은 발전소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물량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게 6개월이나 밀린 상태입니다. 그 만약에 좀 일찌감치라도 내년과 내후년에 쓸 수 있는 탄소 배출권 할당량은 당신 기업에게는 이 정도입니다라는 걸 미리 얘기해 줬다면 그래도 이런 현상까지는 좀 안 나타나지 않았었을까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세먼지 대책하고 저 8차 전력 수급 계획, 그다음에 3차 에너지 대책 계획, 요 세 개가 같이 묶여져야지 탄소권이 나오거든요. 계산이.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탈원전 하느니 마느니 8차도 되니 막 이런 기본 계획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체 에너지 방향이 안 나온 상태에서 줄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이걸로 꼭 짚기는 그렇지만 기재부에서 했던 게요. 원래는 환경부에다가 기재부로 작년에 갔다 다시 환경부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정책상의 일관성도 좀 없었던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근데 기업에 이 숫자 안내해 준 건요, 투자 계획을 못 잡는 그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큰 좀 마이너스입니다. 공장을 돌리면 탄소가 나오는데 공장을 얼만큼 돌려야 될지를 계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공장을 얼만큼 돌려야 되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분명한데
좋습니다. 물론 굉장히 바빴던 건 인정합니다만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피해는 정부가 대신 짊어져 주지는 않잖아요. 기업들에게 직접 가겠네요. 그렇죠. 기업도 그렇고 이 경제 주체들이 가장 꺼려하는 게 사실 불확실성이잖아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을 때 경제 주체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현금을 장롱에 쌓아두는 그런 식으로 그 대응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도 언제 어떻게 이 제도가 달라질지 모르니 일단 쟁여두자 이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연간 수십억 원을 이 탄소 배출권을 사들이는 데 쓰고 있는데 대체 내년도 사업 계획에서 예산을 얼마나 잡아야 할지 또 어느 기업과 접촉을 해서 우리가 급할 때 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둬야 될지 그러니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하도록 그만두도록 하겠고요. 김동연 부총리가 요즘 들어서 대기업 그룹을 잘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만났던 게 이제 얼마 전에 LG그룹을 만났었는데 원래 부총리가 이렇게 그 그룹을 많이 만나러 다녔어요? 아니요. 뭐 다 모아놓고 하지. 차례차례 안 가고. 차례 뭐 이런 안 다닌 건 아니고 다녔다 그러면 이제 또 재계 서열 순위로 가야죠. 네네. 삼성 근데 뭐 삼성, SK 뭐 다 아시자면 거기는 이제 종수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네. LG가 이제 된 것 같고요. 가서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장을 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한상의에서 했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먼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한번 쭉 돌고 네. 얘기를 듣겠다. 근데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다 쇼쇼쇼인데 아까 지적했듯이 개별 기업을 만나는 건 참 좋습니다. 네. 그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럼 뭐 이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바뀌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쇼로 끝날 수 있는 부처장관들의 쇼쇼쇼가 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높고요.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만든다는 그런 진짜 특별한 메시지들을 갖고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네네. 기업에 좀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아이디어를 갖고 가시는지는 궁금합니다. 네, 적어도 그래도 그 부총리가 기업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총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요즘에 그 LG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솔직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김동연 경제팀이 이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규제 같은 것들이 지나치다. 그리고 기업들을 뭐 잠재적으로 너무나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지금 뭐 삼중고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주회사 규제에다가 법인세율 올라가고 최저임금 인상이 되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하기 참 힘든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일자리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지배구조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책의 기조가 변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하소연할 곳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가 그런 효과를 생각했을 것으로 보고요. 종교인과세 과정에서도 원불교의 본산지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그렇게 현장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쪽에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 와닿았던 이야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압박이 심해지고 불확실성이 심해질 경우에는 기업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현금을 자기 창고에 쌓아두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원래 우리가 기업을 압박하는 거는 너희가 번 돈을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고 국민들에게 나눠줘라는 취지인데 그 취지가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정부는 기업을 대하는 자세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주도 성장으로 지금 톤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혁신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벤처, 뭐 중소기업 거기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동력이 없어요. 그럼 대기업이 분명히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이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 대기업이 해줄 일이 뭐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죠. 네. 그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 박용만 상임의장이 이 진보 보수 뭐 중도 다 이제 경제학자 뭐 경영학자 50명을 모아서요. 네. 재헌집을 만들었어요. 김동연 부총리한테 줬어요. 네. 그러면 진짜로 김동연 부총리 입장이라면 뭐 진짜
문 걸고 2박 3일 그거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하고 그거에 대한 나온 얘기들을 또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이 기업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네. 다른 게 아니라 뭐 와서 방문해서 가시면은 와서 반갑고 가서 반갑고 한 게 이 정부 관료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돼요. 우울증 환자한테 제일 나쁜 게 뭔지 압니까? 힘내라 그러고 가서 아무 조치 없으면 더 우울증이 더 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7년 말미에 기업들이 현재 처한 상황들을 저희가 둘러봤습니다. 2018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고요. 저희가 더 좋은 내용들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